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지했던 바와 같이 만복사 젖보기 부분은 영상으로 수업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진행으로 할 텐데 가능한 제가 영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다 필기가 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필기를 따라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필기를 따라오되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중간중간 영상을 멈춰가며 필기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필기를 하든 자유롭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설명 위주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고요. 우리 교과서는 자습서 240쪽 만복사 젖보기 부분입니다. 펼쳐놓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만복사 젖보기라고 하는 것은 김시습의 작품인데요. 김시습이 쓴 금오신화 안에 5편의 작품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만복사 젖보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복사 젖보기가 의미를 가지는 게 있고요.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고 계시면 그게 소설 속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작품 소개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 작품은 생사를 초월한 남녀의 상하사랑을 그린 한문 소설로 저는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같이 밑줄 치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 소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한글 소설 아닙니다. 한문 소설로 되어 있고요. 특징이 생사를 초월한 남녀의 사랑이라고 했어. 그래서 양생이라고 하는 남자가 사실 여인이죠. 그 여인이 사실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그 여자와 서로 연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조금 신비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5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금오신화라는 건 우리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 고전문학사 했죠. 그때의 중요한 걸로 하나 나왔습니다. 금오신화가 뭐라고요? 최초의 소설이다 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만복사 젖보기다 정도는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주인공 양생이 만복사 연등회 때 자신의 짝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부처와 저포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포놀이가 제목에 들어가 있어서 만복사라고 하는 절에서 저포를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포를 보고 또 애들이 막 약간 저고리?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포라는 건 주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랑 윷놀이 비슷한 주사위 놀이를 한 거예요. 그 주사위 놀이를 해서 부처님 만약에 제가 이기면 저한테 짝을 지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복사를 찾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겼어요. 이겼을 때 우연치 않게 만복사를 찾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인연을 맺어서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어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남원이라는 실제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징적인 게 원래 옛날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보통 중국 배경인 경우가 많으나 얘는 중국 배경이 아닙니다. 한국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확인해 두시고요. 또한 그 당시 역사적 사실로서 외부의 침입이 잦았다.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작품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작품을 보면서 쭉 언급이 될 거고요. 자, 김시습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 전기의 문인으로서요. 이 사람의 특징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글솜씨가 뛰어났어. 소설을 잘 쓸 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더불어서 우리 단종 이야기 알고 계시죠? 단종을 내쫓고 왕의 자리에 오르자 있던 책을 불태우고 승려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지면 이제 단종을 위한 충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충신으로서 거역하는 의미에서 뭐가 되었다? 승려가 되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봐줄 친구는 바로 승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승려가 되었어서 이 소설에서도 분명히 유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불교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불교적 세계관이네, 불교적 가치관이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네,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쓴 것이 아까 언급했던 금오신화라는 작품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복사 젖보기 갈래를 조금 보시면요. 갈래에 한문소설, 전기소설, 명혼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소설은 한문으로 쓰여졌으니까 한문소설이고요. 전기소설은 이따가 설명할 텐데요. 전기성이랑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기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쓸게요. 이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건 전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기, 일렉트로닉 그거 아니고요. 전하다. 전하는데 뭘 전하냐? 기이한 것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기이한 것을 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기이하다라는 건 신비하다라는 걸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요. 현실 속에 있을 것 같은 일이 아니라
완전 불가능한 일인데 현실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놓은 걸 전기성이에요. 그래서 기이함을 전하다라고 해서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존재 자체죠. 그 여자는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사실 연애를 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데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전기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성이라는 거는 잠깐 뒤로 가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뒤에 넘기시면 전기성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옵니다. 246쪽을 잠깐 볼게요. 246쪽의 날개 부분을 보면 전기적이라고 하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십시오. 전기성의 별표 한번 하시고요. 자, 전기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전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에서 세상에 전할 만한 것을 전기성이라고 하고요. 소설에서 주인공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초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마치 현실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걸 전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선 전기성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네,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고요. 240쪽으로 들어오시고, 자, 배경은 시공간적 배경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적 배경, 고려 말에서 조선소로 추측할 수 있으나 제시는 되지 않았고요. 공간적 배경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전라도 남원,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구체적인 지명이나 아니면은 절의 이름, 만복사, 뭐 보력사 이런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들의 이름도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성이 있다, 사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주제,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귀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존재의 사랑이라는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언급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징,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룬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죠? 전기성이 드러나더라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번에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나 아니면 삽입되어 있는 글 같은 게 되게 다 있는데 그것들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얘가 이 소설에서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자,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아까 김시습이 이제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별표. 불교의 연사상과 연기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연기가 아니라 막 뭉게뭉게 그거 말고 그게 아니라 얘는 서로 간의 인연을 되게 중시하는 사상을 연사상, 연기사상이라고 해요. 그 연사상 혹은 윤회사상. 윤회사상이 뭐죠? 한 생애가 끊임없이 다른 생애로 이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이번 생을 살고 있는데 이번 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지금보다 더 못한, 미천한 사물이나 동물로 태어난다든지 그런 환생 개념을 우리가 윤회사상이라고 하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 있어서 돌고 돈다. 이런 윤회사상이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환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윤회사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풍속과 사상이 담겨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전기소설로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큰 틀을 봤을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5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발단, 처음에는 이제 양생이 만복사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과 함께 저포놀이를 해서 이기죠. 그래서 이겨가지고 어떻게 달라고 하냐면 나랑 연인이 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는 여성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생은 불상 앞에서 배필을 기원하는 한 여인, 실제로 그 여인이 머지않아 찾아왔죠.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되고요. 근데 사흘 뒤에 여인이 은그릇을 주면서 재회를 약속하고 양생은 약속한 장소에서 여인의 부모를 만납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미 수록이 안 되어 있긴 한데요. 중요한 부분이 뒤쪽이라서 간단하게 내용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그릇을 주면서 재회를 약속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양생이 그걸 통해서 여인이 죽인 사람 이름을 알게 되고 여인이 다시 그 양생과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배드엔딩이에요. 둘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데 그 양생이 여인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환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양생은 여인의 명복을 빌면서 홀로 은둔하며 지낸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볼 부분은 한 이 정도, 이 부분 앞부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만복사 저폭이 들어갈 텐데요. 제가 일단은 이러이러한 색깔을 썼다라는 의도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제가 평소에 썼던 색깔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노란색은 제가 늘 썼듯이 중요한 내용들을 노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차원의 것들을 연두색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걸 넣었다라고 한다면 보라색을 넣는데요. 전기성, 아까 얘기했던 기이한 점 있죠?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거는 제가 조금 보라색으로 몇 개 표시해 봤습니다.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강 오해하지 마세요. 부정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여인이랑 양생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바꿨을 뿐입니다. 여인이 빨간색, 양생이 파란색입니다. 참조해가지고 내용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용 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여백에다가 먼저 시험 출제 포인트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주시고요. 저는 설명할게요. 자, 시험 출제 포인트 일단 제목의 의미와 주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제목의 의미, 만복사에서 저포 놀이를 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제목의 의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복사에서의 저포 놀이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양생과 여인이 만나게 돼서 남녀 간의 사랑, 근데 특이한 게 귀신과 인간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작가 특징이 있습니다. 김시습이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쓴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이 승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불교적인 가치가 곳곳에 녹아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나 아니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의 효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갈래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한문 소설입니다. 기억 한번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교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약간의 유교적인 사상도 슬쩍슬쩍 나오긴 합니다.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 흐름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다.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복사 저폭이라는 제목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였냐면 만복사라고 하는 절의 실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성과 사실성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위 또는 주사위 놀이라는 거고요. 기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후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해서 만복사 저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발단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 보시면 남원에 양성이란 사람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색깔 정도만 바꿔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남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 전라도 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 우리나라 배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명과 절을 배경으로 해서 뭐를 주고 있다?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아까 제가 다른 말로도 뭐라고 했냐면 구체성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소설 자체는 가짜 이야기예요. 허구성이 있어요. 근데 허구성 안에서도 가능한 독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아요? 진짜인 것처럼 전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성을 조금 같이 가지고 있으면 소설의 전개가 짜임새가 탄탄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허구 이야기지만 그래도 뭐는 가지고 있다? 사실성을 가지려고 노력했구나. 어디서? 구체적이고 실제 지명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오케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발표해 둘게요. 그래서 이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살았다? 양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양생이 뭐냐? 바로 우리 주인공이죠. 선비입니다. 양시성을 가진 선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은 무슨 선비란 뜻이에요. 허생 뭐 아니면 양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벌써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누구누구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서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적 작가의 시점이다 보니까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얼추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걸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양생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생은 어린 나이에 부묘를 여의고 아직 미혼인 채, 그러면 되게 외롭겠죠. 만복사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 약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와 함께할 연인 내지는 인연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연 추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복사도요. 실제 지명입니다. 실제 절의 이름이에요. 이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남원이고 만복사고 실제로 있던 지명을 활용하고 있어서 구체성을 주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만복사로 이제 항양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양생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배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바야흐로 봄을 맞아 계절적인 배경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봄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냐? 밝음, 새로운 생명력 이런 걸 줄 수가 있잖아요. 즉 그래서 낭만성을 부여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 이후에 이어질 이 여인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는 게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입니다. 이 봄을 맞아서 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백꽃이 펴 있는 아름다운 전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것 같다 이러면서 직접적인 비유를 쓰고 있고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것처럼 꽃이 피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각적인 심상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봄인데 양생은 그 봄이랑 대비해서 더 슬프겠죠. 자기는 외로운 상태에 있으니까. 양생은 밤에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날랑한 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삽입되는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읊조렸느냐, 여기에서 이 시에서 어떤 느낌이 드러나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시가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묶어서 별표해 놨습니다. 별표 같이 해두세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시가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적긴 했는데 가능한 여러분들은 포스트잇이나 다른 메모장 등등에 꼭 여러분들이 자주 확인할 수 있게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다 썼으니 여기를 좀 볼게요.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해당하는 특징들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작품 중에 시나 혹은 글 같은 걸 삽입했을 때 효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소설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새로 전혀 다른 갈래가 중간에 낑겨 들어간 겁니다. 그럼 뭔가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럼 뭘 강조하냐? 주제나 감정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감정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형식적인 차원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건 소설인데 갑자기 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중하겠죠. 거기서 오는 형식상의 단조로움을 피한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의 강조와 형식상의 강조 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징을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 말을 정리하면 자,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생이 느끼는 외로움이라든지 여자가 느끼는 외로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인연을 찾게 되고 인연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한다는 그런 주제까지 강조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시라고 하는 건 애초에 단순하고 정제되어 있는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성이 있다, 집약성이 있다 이런 표현들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두세요. 그 다음에 어쨌든 시니까요. 시 자체도 어초에 서정성이잖아요. 서정 갈래잖아. 그래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문인데 중간에 운문을 삽입함으로써 단조로움을 없앤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 단조로움을 없앤다는 거고요. 동시에 서정성을 올려주고 있더라라는 특징이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생이 이야기할 이 봄의 시에 대해서도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쓸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쓸쓸히 이거는 이제 양생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쓸쓸하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외롭다는 얘기죠. 아까 봤죠? 외롭다라는 거. 한 그루 나무에 백꽃을 짝 해서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내 스스로의 처지가 가련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봄의 정서와 이 양생의 처지가 서로 대비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내가 백꽃을 짝 해서 이 밤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다니 가련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좀 넓게 본 거긴 한데요. 얘도 객관적 상관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꽃이라고 하는 거는 따지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봄의 풍경이에요. 근데 이 봄의 풍경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어. 즉 따지면 넓게 봤을 때 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 정서를 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기에 해당하므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제가 황조가 할 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원래 제3의 객관적인 대상인데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뭔가 유발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표현했거나 내 감정이랑 대조가 되었을 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양상이 객관적 상관물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환기에 해당한다. 백꽃이 이 양생의 외로움을 더 부각해준다라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배를 보고 외롭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청춘의 홀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외롭다. 외로이 창가에 누워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지금 되게 외롭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님 피리 소리 그러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여인이 피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연을 찾고 있다. 약간의 복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피리 소리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 언급할 수 있겠고요.
자, 뒤에 중요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사실상 좀 더 잘 드러나는 부분이 뒤쪽이야. 외로운 빛이 새 별표, 짝 없이 날고, 짝 잃은 월왕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라고 했어. 그러면 외로운 상태와 짝 잃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실 누구예요? 양생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내지는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감정이입이죠. 사실 빛이 새는 그냥 있는 건데 짝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 외롭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요. 짝 잃은 월왕새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뭐 감정이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감정이입은 넓게 보면 객관적 상관물의 종류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고요. 맑은 강에 몸을 씻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인은 어디 있을까 바둑알로 맞춰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 씨름 겨워 창에 기대네. 자, 그럼 뭐야? 백꽃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낀 화자가 뭐 점도 쳐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느끼고 혹은 달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반복이 될 텐데요. 원래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운명에 달려있다라고 해서 점치는 것도 운명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가 잘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별표. 그래서 이런 시의 특징 여러분들 방금 전에 봤던 거 확인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은 정서 바뀌었죠.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롭다는 정서나 주제를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여인과의 만남으로도 이어주는 거고요. 이제까지 소설처럼 전개되다가 시가 나왔으니까 형식상의 단조로움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고요. 분위기 강조, 자기가 지금 외롭다라는 거, 서정성이 두드러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이 효과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시를 다 읽고 나자 문득 궁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궁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갑자기 하느님의 말이 들리는 거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여기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이한 걸 전하다 전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암시예요. 아, 얘의 간절함, 외로움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얘가 곧 인연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하늘에 약간 계시 같은 게 내려옵니다. 자, 네가 좋은 배필을 얻기 쉽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건 없느리라. 아마 부처님 소리겠죠, 그렇죠?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뭐 했어요?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표현들 아까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접 제시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할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여기서 혹시 모를까봐 제가 따로 빼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소설에서 많이 시험 문제 늘상 나오는 게 직접 제시하고 간접 제시예요. 자,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술의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제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등장인물이 착하다, 슬프다, 혹은 외롭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을 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외로웠다, 슬펐다, 기뻤다 이런 게 직접 제시면 간접 제시는 그거를 갖다가 독자들이 유추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착하다라는 상황을 드러내고 싶어. 등장인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 그러면 착하다는 거를 말로 하지 않고 대신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버스가 만원 버스예요. 만원 버스인데 할머니가 짐을 잔뜩 드신 상태로 안 타셨어요. 근데 만원 버스라서 자리가 없어요. 노역좌석에 다른 젊은 사람들 앉아있어요. 자, 그 자리에 마침 등장인물 A가 자리가 비어있어서 앉아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A가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양보했을 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아, 얘는 착하구나, 공중도덕이 있구나, 우더론에 대한 공경이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유추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해요? 간접 제시야. 착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얘가 착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하는데요. 미리 설명한 건 뒤에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구분하는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거를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얘는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직간접 제시에서 우리는 여기서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직접 제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쓸쓸하다, 외롭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직접 제시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얘들아. 시 부분에서 직접 제시가 나오긴 한 건데 시 자체를 활용한 거는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 자체를 가지고 온 간접 제시인데 그 안에서는 직접 제시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직접 제시를 쓰고 있지만 시 자체를 활용한 것 자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제시야? 간접 제시야. 왜? 시가 간접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으니까 간접 제시 안에 디테일하게 봤을 때 직접 제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슨 장면이 나왔냐,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양생이 이제
자기가 되게 외로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을 맺고 싶다라고 이제 시를 지었는데 마침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온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는 엄청 제가 세세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읽어봐야 되는 거 아시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 언제라고요? 봄이었고요. 남원이었습니다. 자, 봄은 낭만적인 사건과 어울리고요. 남원은 실제 구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 이거 뒤에서도 표시할 건데 미리 한번 더 할게요. 삽입시. 자, 쓸쓸히 한 그루의 효과. 아까 얘기했죠? 이 시의 특징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자, 이건 양생의 처지와 쓸쓸하고 시름가운 양생의 처지가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의인법을 잘 쓰고 있다. 뭐 백구수 짝해 이거 아까 제가 언급 안 했지만 의인법이에요. 자, 감정이입 중요하다고 했죠. 감정이입을 통해서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함축적이다, 압축적이다, 집약적이다 이런 표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가는 겁니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다. 지금 그럼 확실히 봄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며칠인지까지 나왔으니까 계속 구체성과 사실성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약간 하늘의 부름을 듣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 자, 이날 만복사에서 연등회를 열어서 복을 비는 것이 이 고을의 풍속이었다. 자, 그럼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풍속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속을 반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만복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이거 따지면 그 절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연등회를 연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고을의 풍속이 있어서 이 양생하고 여인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생이 여인과 만나게 되는 배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남녀가 운집하여 모여서 저마다 소원을 불더니 날이 저물자 연불 소리가 그치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러면 남녀가 원래 만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스산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밤이 되었으니까. 그러자 양생은 이제 몰래 약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부처님이랑 같이 저포놀이를 하기 위해서 저포를 꺼냅니다. 소매에서 저포 아까 얘기했죠. 별표 주사위를 꺼내서 불상 앞에 던지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포 만복사 저포기 만복사에서 뭐 하는 거 저포 주사위 놀이 하는 거라는 제목의 의미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양생이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노기를 통해서 내기를 해보렵니다. 어떤 내기냐? 제가 진다면 법회를 베풀어 부모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제가 지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여인을 점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인연을 달라고 하는 조금 대담하죠. 부처님은 어쨌든 신적인 존재인데 그 신적인 존재한테 나름의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소원, 의미 별표하시겠죠? 자, 소원 어떤 소원?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인연을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별표를 얻는 것, 즉 여인과 만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원하게 이루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생의 성격이 종종 드러나는데요. 양생은 조금 적극적인 편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제 저 이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포놀이 먼저 제안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신한테 내기를 걸었다는 점에서 대담하다 얘기할 수 있고요. 동시에 얼마만큼 이제 인연이 간절했으면 그 신한테 무언가를 내기를 건다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간절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놀이를 시작하였다. 저포놀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사위 놀이가 되는 거죠. 저포놀이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아, 그렇죠. 양생이 이겼어. 그럼 양생이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여인을 점지받아야 되겠지. 이게 사실 이제 다 사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뭐 예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약속? 여인을 점지해달라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서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줄지 기다려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단. 양생이 부처님과의 저포놀이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인이 오죠. 우리 주인공 여인이 옵니다. 이윽고 아르따운 여인 한 명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여인에 체크하시고요. 우리 여인 주인의 등본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15살이나 16살 되게 어려요. 16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곱게 따서 내렸고 화장을 얇게 했는데 용모와 자태가 곱디 고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전소설의 특징이 나와요. 고전소설은 원래 남녀간의 애정소설을 다룰 때 보통 선남선녀를 내놓아요. 선남선녀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가인이라고 했으면 얼굴도 잘생기고 재주도 있는 사람들을 제자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표 한번 할게요. 제자가인형 인물이 드러난다.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되게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예뻤냐? 마치 하늘의 선녀와 바다와의 여신과도 같아서 바라보고 있자니 뭐가 느껴질 정도? 위험이 느껴질 정도. 그래서 여인의 비범한 풍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수사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았다, 같이처럼 듯이 지구법 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왔는데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서 등잔에 기름을 부어놓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3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여자도 이제 우연치 않게 양생이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데 뭐 하러 온 거예요? 얘도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양생이랑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고, 운명이 어쩌면 이렇게 길이도 기박할까라고 했습니다. 기박하다는 건 되게 기구하다 혹은 박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박하다는 건 되게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없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얘기해 줬잖아요. 아, 얘가 되게 운명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여자의 사연이 있죠. 그 사연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되게 기구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이 대사를 통해서 이 여자가 뭔가 사연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니까 간접 제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폼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 자, 그러면 이 여자의 종이가 나옵니다. 이게 유일한 거의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글을 꺼내서 탁자 위에 받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러면 이 여자도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처님 뵈러 왔는데 이런 거를 밝히고 있네요. 자, 여기서 A 부분 별표하시고요. 축원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원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한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기도나 아니면 간절한 바램 같은 걸 적어가지고 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축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시랑 비슷한 효과예요. 어쨌든 정서를 보여주는 효과, 주제 아니면은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 그 다음에 이전까지 있었던 분위기를 조금 전환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선 특히 여인의 과거와 정체성이 살짝씩 드러납니다. 여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축원문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불교사상입니다. 불교사상 이제 중에서 아까 인연을 되게 중시한다는 게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런 걸 연기사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발원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발원은 기원한다 할 때 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부처님한테 기도했을 때 우리가 발원사상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다시 정리할게요. 이렇게 축원문을 통해서 부처님한테 뭔가 기원을 하고 있다는 게 발원사상이 드러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원문의 스타일을 보면 원래 이래요. 자,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따지면 사실 이게 여인인 건데 여인이 자신이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무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날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태세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회관도 알 수 있는데요. 왜구의 침입이 장았던 현실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현실감을 또 주고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창각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그럼 몇 해 동안 이렇게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옥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에 친척이며 하인들도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고 있던 가정이 풍비박산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자,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규방에 들어앉아 있었으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그 당시에 지조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방 안에만 있었죠. 그런 걸 규방이라고 하잖아요. 규방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지키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지조와 절개, 정절 이런 표현을 했죠?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유교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절은 이제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성이랑 다시 재혼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정절을 지킨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다른 남성이랑 무심코 함께하는 거를 꺼리는 걸 정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이 당시에 여전히 그 유교적인 가치관이 남아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의 상황이 있었구나. 이 여자가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봐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럼 살아있냐? 아니에요. 자, 볼게요. 부모님은 저 여자가 절개 지키는 일을 옳게 여기셔서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님도 다 유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저기서 외진 땅 외진 곳에 풀밭에 임시 거처할 것을 마련해 주시오. 이 부모님께서 나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나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장소냐? 그냥 장소가 아니야. 임시 거처인데 심지어 풀밭이야. 풀밭에서 사람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사실은 무덤인 거예요. 무덤을 상징하는 건데 난리 중이라 무덤에 임시로 묻혀서 그냥 급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비유적으로 조금 돌려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 여자가 죽었다라는 것과 이 여자가 귀신이라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다. 그럼 이 여자 죽은 지 몇 년이에요? 3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여자의 과거와 정체성이 나오면서 이 여자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뭐 3년 동안 혼자 살았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나오니까 사실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지만 그런 뉘앙스 때문에 이제 여자가 외롭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해서요. 넘어갈게요.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혼자 보내왔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고달프다라고 부처님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거 알 수 있네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봤을 때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이런 식으로 직유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텅 빈 골짜기에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 아까 얘기했던 이 여자가 한탄한 까닭이죠. 그러니까 나는 전쟁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죽은 거죠.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내 운명이 너무 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세상살이가 혼탄치 못하고 그런 탈이 많은 기구한 내 운명에 우리가 한숨 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세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색찬란한 난세가 따지면 이 여자라고 할 수 있겠고 혼자서 추고 있어. 즉 내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내 넋은 노가 없어지고 이거 다 힌트예요. 내 넋이 노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여자가 죽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여자의 영혼은 점점 더 흐려지겠죠.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넋은 영혼이니까. 그래서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애간장이 찢어질 수는 없는데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해서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 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외롭고 라는 절실함을 이제 부처님한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볍게 여겨주셔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봐봐 계속 고전소설의 인물은 이런 식이야.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돼. 이런 세계관 뭐라고요? 운명론적 인생관, 운명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구한 운명일지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고요. 부처님 제가 지금 너무 외로워서 인연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소원도 누구랑 같아요? 양생이랑 같아요. 그래서 약간 소설적인 장치예요. 둘이 이제 소원이 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인연, 배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생과 여인 간의 만남이 필연적이다. 소설적으로 이제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니지만 글 부분에서도 뭘 알 수 있느냐? 이 주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그리고 양생과 만나게 되는 그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잠깐 볼게요. 저포놀이의 역할, 제목이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 저포놀이 주사위 놀이를 기점으로 해서 양생이 이겨서 양생이 이긴 것 덕분에 어떻게 됐더라? 얘가 이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죠. 다시. 그래서 짝을 찾고 싶은 양생의 소망이 간절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양생과 여인이 만나는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저포놀이입니다. 그래서 양생의 시와 여인의 글의 역할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합되어 있는 것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생의 시, 양생의 상황과 정서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정성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양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백꽃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여인의 글에서는 이제 부처님한테 올리는 축원문이라고 했는데 여인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인의 처지와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양생과 여인의 관계를 진전시키게 되고 이것 덕분에 이제 양생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연을 맺게 되는 거죠.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더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여인과 양생이 만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인은 소원이 담긴 정의를 전지고 목매어 슬피 울었다. 슬프다라는 직접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자, 양생 특징 따지면 얘는 어때요? 굉장히 조금 적극적이고요. 약간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어나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참지 못하고 저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충동적이고 때로는 솔직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당신 왜 울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호기심이 담겨가지고. 자,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양생이 사이코패스냐? 아닙니다. 양생이 왜 웃었을까요? 이 똑같은 처지라는 걸 알고 이 여인과 짝을 맺으면 되겠다. 부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양생이 웃었겠죠. 그래서 기다리던 배필을 만난 기쁨 때문에 웃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소?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문 뒤에 만복사를 홀로 찾은 여인에게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양생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집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커서 그 의구심을 덮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걸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얘가 지금 양생이 여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간접 제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간접 제시를 다른 말로 해서 극적 제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대화를 통해서 간접 제시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랑 양생의 관계가 이 대화를 통해서 진전이 돼요. 여인이 대답한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저는 이제 뭐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 늦은 시간에 온 게 아니고요. 되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귀신인 게 혹시라도 들킬까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엔 귀신임을 숨기기 위해서 조금 방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라고 하면서 조금 화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제 좀 궁지에 물렸으니까 귀신이라는 게 혹시라도 들통날까봐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시에 자사시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이 장소는 만복사라고 했어요. 만복사는 쇠락한 상태여서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웅전 앞에는 행랑은 별관 같은 곳이에요. 쓸쓸히 남아있었고 라고 해서 이 당시의 풍경이 어땠다? 황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량한 건 왜 설정을 해둔 거냐면 지금 귀신이랑 사실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스산한 분위기를 통해서 드러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행랑 맨 끝에 나무 판자를 붙여서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양생이랑 이제 여인이 얘기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생과 여인이 인연을 맺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서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도 그다지 어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락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봐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의심했어. 당신은 왜 이런 늦은 시간에 여기 있냐?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락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양생은 사실 뭔가 느낌을 알아. 촉으로 여자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여자를 인연으로 만난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좀 덮어둡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의심하지 않는, 의심을 했다가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와서 양생과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이 이제 연을 나누면서 점점점 친해지는데요. 한밤중이 되자 동산의 달이 떠오르며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의 경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창으로 그림자가 들이치는데 호련 발소리가 들렸다. 그럼 갑자기 이 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뚝뚝뚝 오니까 뭐 긴장감을 유발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누구냐? 몸종 아이가 왔느냐? 라고 했어요. 시중드는 여종이 있어. 그러면 이 여자가 조금 이제 뭔가 약간 있는 집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종이 있어요. 참고로 근데 여종도 죽은 사람의 시중을 드는 거니까 얘도 귀신이야. 그러니까 얘도 비현실적인 존재다. 따지면 정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씨 지금껏 아씨께는 중문 밖을 나가신 적이 없으셨고 걸어야 몇 걸음을 가지 않으셨는데 어젯밤 문득 나가시더니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종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가씨 원래는 이 여자가 정절을 지키다가 죽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중문 밖을 나간 적이 없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정절을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가 왜 갑자기 밤에 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냐 이런 얘기야.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건 양생과의 만남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거야. 아이고 아저씨는 미안. 아가씨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계세요. 지조와 정절을 왜 한순간에 저버리려고 하세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약간 유교적인 게 좀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자, 근데 여인의 태도를 잘 보세요.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란다 라고 했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명론적 세계관인 거예요. 양생과의 인연이 운명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이 운명에 따라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않고 정절을 좀 저버리고 대신에 내 인연을 찾아 나설 거야 라는 점에서 양생이랑 이 여인이랑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둘 다 뭐가 있다? 주체적이고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 공통적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도우셔서 이토록 좋은님이 누구죠? 양생이죠. 양생을 만나서 백년해로는 백년가약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다라는 거를 백년해로 백년가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혼인하는 건 예의 어긋나는 일이야. 얘도 유교적인 사회상이 약간 있어요. 그래도 더 중요시한 게 연이에요. 인간 사이의 연. 자, 훌륭한 분과 장치를 벌여서 노리는 것 또한 평생토록 일어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나는 물론 유교적인 정절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사람 사이의 인연이 더 중요해. 그런 측면에서 김시습의
불교관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관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 불교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연기 사상이 있어요. 사람 간의 뭐를 중요시하는? 인연을 중요시하는 연기 사상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인의 뭐가 드러나냐? 주체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니까 주체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자리를 가져오고 술상을 봐오너라 라고 하면서 여종한테 오히려 그 인연을 함께 해야 되니까 저 남성이랑 나 같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중 드는 여종이 여인의 명에 따라 갔다 와서는 뜰에 자리를 깔았다 해서 둘이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사경이면 특히 깊어요. 삼경이 보통 이제 11시에서 1시 보통 많이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그거보다 더 깊어요. 귀신이니까 사실. 그래서 사경 1시부터 3시까지 가까운 시각이었다. 자, 그때 놀이를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자, 펴놓은 술상은 수수하니 아무런 무늬 장식도 없었으나, 자, 이것도 다 복선이에요. 수수한 장식을 가지고 있었어. 거의 장식도 없고 수수하다라고 했어. 이거는 제사상이야. 제사상의 그 제기라고 그러죠. 제기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이제 갈색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무늬도 없어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다 복선이에요. 누가? 여인이 귀신이라고 하는 복선이죠. 술에서 나는 향기는 진정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닌 것도 하였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았다.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냄새가 느껴졌다. 이런 걸 통해서 아, 얘가 약간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복선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물론 양생도 그 의구심을 느껴요. 하지만 그걸 무시해 놓는 거죠. 왜냐면 그 여자와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인이 이승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를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생은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의심을 순간 덮어둔다라고 했죠. 비록 의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담소하는 맑고 고운 모습이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고는 그래도 여자랑 지내면서 에이 아니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필시 귀한 댁 처자, 그 처자가 바로 이제 그 여인이죠. 귀신인 여인. 그래서 그 처자가 담장을 넘어 나온 것이리라. 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그냥 담장을 넘어온 말괄령이 같은 그런 아가씨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생각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뒤에 제가 쓸 거겠지만 이성이랑 감성 중에 감성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가 있는 양생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부터 이제 살짝씩 나오는 날개 부분을 살짝 넘겼는데요. 돌아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242쪽에 잠깐 올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오 신화 중에 하나인 만복사 적보기인데요. 금오 신화의 특징은 아까 봤던 것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다루고 있는 전기 소설이고요. 한국인의 풍속이나 사상 아까 봤죠? 이제 만복사라고 하는 그곳에서 연등회가 열린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를 섭입해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더라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시 우리 있던 대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양생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뭘 가지고 있냐, 계속해서 뭘 가지고 있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이제 여인이랑 대화하면서 아니겠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거두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개관에서 봤던 명혼소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명혼은 그 귀신이랑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랑 사랑하는 그런 소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계성을 보통 지니고 있죠. 이거랑 비슷하게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어쨌든 자,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된 양생의 모습을 봤고요. 그 옆에서 여인이 양생에게 술자를 건네더니 시중드는 여종들어 노래를 한 곡 불러보려고 하고는 양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이제 여종이 옛날 곡조를 잘 부른답니다. 제가 노랫말을 하나 지어 부르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양생이 흔쾌히 허락하자 여인은 만강홍이라고 하는 한 곡을 지어서 여종에게 노래하게 하였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겸사겸사 알 수 있는 건 만강홍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국의 사의 하나이다. 사는 노래 가사에서 비롯된 문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악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겸사겸사 옆에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여자가 부른 게 아니에요. 여인이 부른 게 아니라 여인이 여종 보고 시킨 거예요. 부르라고. 네, 이런 것들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었던 이제 인물의 성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물의 성격 공통적인 부분 뭐라고 했죠? 둘 다 적극적이다. 뭐 주체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양생은 어땠냐면 자, 부처와 젖보노기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기면 여인을 점지해달라고 했고요. 여인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사랑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조금 순수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인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부처에게 똑같이 좋은 인연을 점지해달라고 기톡을 했고요. 부모의 허락 없이 양생과 혼인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교적이고 주체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외구의 침략에 난리가 났을 때 죽음으로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자가 죽은 이유가 나오죠. 정절을 지키다가 아마 죽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관
성향을 따르고 있지만 동시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성격, 불교적인 가치관이 좀 드러나는 인물이기도 하다.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유교적인 것도 있지만 불교적인 것도 같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겠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여종한테 노래를 부르게 시킨 다음에 이런 시를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되어 있는 시 중요하니까요. 한번 체크해 두시고 올게요. 삽입되어 있는 시 체크하시고 별표.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러워라 쌀쌀한 봄날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서럽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 다 직접 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봄날, 얇은 비단옷 입고 몇 번이나 애간장 끊어졌나. 아까부터 이 여자가 뭐 애간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애간장이 녹는다 뭐 아니면 애간장이 끊어지고 있다. 그만큼 내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향로에는 향로도 약간 이제 죽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건데요. 향로는 차갑고 촉각적 이미지 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문산 하강적 이미지 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검푸른 빛이야. 그러니까 차갑고 검푸르다. 벌써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죠. 그래서 시각적인 거 쓰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감각적인 묘사를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그 감각적인 묘사를 쓰는 것의 목적이 뭐냐? 비극성을 두드러지게 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여자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외롭고 고달팠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질녘 구름은 우산을 펼친 듯하다. 무슨 듯 했으니까 지규법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비단 장막과 원앙입을 함께할 사람 없어.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외롭고 고달프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 비단 장막과 원앙이불. 이거는 이제 보통 원앙이 이제 이불이 수놓아져 있는 비단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이불 덮고 잘 사람이 없다. 즉 배필이 없는 외로운 처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라는 거야. 비녀를 반쯤 기울였다. 비녀를 반쯤 기울인 채 피리를 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기울였으니까 항의적 이미지 약간 있고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피리를 분다. 청각적 이미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던 그런 여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얘기해요. 내 정서가 어때요? 애달프다. 애달프다고 직접 얘기했으니까 직접 제시고요. 손살 같은 가치처럼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급법 쓴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애달프다. 이 나를 두고 가버리는 세월이 애달프다라는 거겠죠. 내 마음속엔 원망만 가득. 원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억울하다는 거야. 사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이제 죽게 돼서 혼자 외롭게 죽게 되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이 억울하고 슬픈 거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 꺼진 등잔, 야트막한 은병풍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막하고 아무도 없어서 혼자 외롭게 보내고 있는 그런 방 안의 풍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연히 눈물 훔치나니 슬프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사랑할 사람 누구런가?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요. 인연을 강구하고 있다. 강구는 원한다라는 거죠. 인연을 강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따지면 슬픔 이미지가 계속 하강적 이미지로 갔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기뻐져요. 자, 기뻐라 얘기했으니까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기쁘다고 얘기했으니까 직접 제시인 거 알 수 있어요. 오늘 밤 봄 기운 돌아. 이 봄은 긍정의 따뜻한 기운이겠죠. 따뜻함, 총각적 심상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따뜻함이 찾아왔다는데 그 따뜻함이 누구와의 인연이에요? 양생과의 인연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생과의 인연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 약간 사실 시에서 말을 해버려요. 내 무덤에 묻힌 청고의 원한을 풀어주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뭐 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죽었다. 내 무덤에 묻힌 원한, 내가 지조와 정절을 지키다가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그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양생한테 은그릇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튼 자, 그래서 여인의 현재 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죽음을 드러낸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숨겼는데 여기서는 조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금루곡 부르며.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의 운문 형식인 사의 하나, 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르면서 은술장 기울이네. 지난날 아쉬워 하늘 품은 여인이 외로운 집에 잠들었다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동시에 자신의 외로움의 처지를 누군가 해소해 줄 것을 바라는, 더불어서 양생과의 인연도 기뻐하고 있는 그런 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바로 누구예요?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뜻하는 표현이다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주제 강조하고 있고요. 정서, 외로움의 정서, 스스럼의 정서, 원한의 정서 드러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시 내용이 나오면서 단조로움 피하고 있고요. 낭만적이고 혹은 서사적인 분위기,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슬픈 얼굴로 말했다. 슬프다라고 또 말해줬어요. 자, 옛날 복례도에서 이루지 못한 망람을 오늘 소상강에서 이루게 되었으니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천행은 천, 하늘에서 부여한 행운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운명론적 세계관, 가치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례도냐 뭐 소상강이냐 이런 건 뭐냐면 다 중국의 지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살짝 옆에를 볼게요. 자, 복례도라는 건 복례산으로서 중국 전설소 산이라서 신선이 살고 뭐 불로초가 있다라는 그 복례도, 신선이 있던 곳에서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인연을 어디에서? 소상강, 중국에 있는 장 이름인데요. 임이 계신 곳, 원래 이제 임과 사랑하는 임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를 소상강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건 중국에서 많이 쓰이던 표현이에요. 이렇게 중국의 옛 이야기, 자 그대로 해석하면 옛 이야기를 옛고자 이야기 사자에서 고사라고 얘기하죠.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중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사 인용하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여인의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공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가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죽도록 곁에서 모시겠어요. 이런 표현. 적극적으로 애정을 쏟는 성격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적극성, 주체성. 하지만 제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시겠다면 영영 이별입니다. 그 소원이 이제 아마 자신이 원하는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의 소원이 되겠죠. 그거를 들어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못하겠다면 이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직설적인 면모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한 한편 놀라워서 말했다. 내 어찌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그러나 여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아서 보이는 까닭에 양생은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갑자기 되게 강압적으로 약간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내 말 따라준다면 난 당신을 따르겠지만 당신이 날 따라주지 않는다면 난 당신과 헤어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단호한 여인의 모습에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이함을 느끼면서도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랑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생과 여인이 백년 가약을 맺었다. 아까 얘기했던 백년 가약을 맺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면서 인적 드문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아까가 한 3시쯤 됐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끼오 하고 우는 거의 아침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새벽에서 아침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고로 원래 이 새벽이라는 건 이승과 저승과의 경계의 시간이라고 해요. 귀신이 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함이 더욱더 두드러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새벽빛이 밝아왔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얘야 자리를 걷어 돌아가려무나. 이게 아까 누구예요? 여종이에요? 그 여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종이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사라졌어요. 자, 아까 제가 미리 얘기 드렸지만 이 여종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진 거야. 뭐야? 정기성이야. 비현실적인 요소. 여종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인이 말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시지요. 무슨 얘기야? 우리 둘이 이미 가약을 맺었으니까 우리 같이 어디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인연을 맺고 부부로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다. 울타리에서 개들이 지저댔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자, 그러면 개가 지저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복선이죠. 귀신이니까 귀신을 느꼈으니까 짓겠지.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이것도 정기성이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걸 통해서 여인이 죽은 사람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나 혼자 가는 줄 알고 양생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서 어디 이렇게 일찍 가시나? 라고 하면서 양생이 이렇게 대답했어. 뭔가 양생도 약간 의심스러우니까 일단 숨기는 거야. 그래서 수레치에 만복사에 누워있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인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네,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자, 아까 정기성이라는 건 앞에서 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삽입시의 감각적인 표현 여러가지, 아까 봤던 이런 여러가지 쌀쌀한 봄날 뭐 서러워라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서러움과 원망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침이 되었다. 여인이 이끄는 대로 풀숲에까지 따라와 보니 이슬이 흥건한 것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었다. 양생이 물었다. 자, 그러면은 이슬이 흥건하고 뭔가 축축하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이 여자가 뭐다? 귀신이다 라는 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인이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걸 드러내볼 수가 있겠고요. 여인은 혼자 사는 여자가 사는 것이 본래 이렇답니다 라며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건넸다라고 했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가 사는 집이라 그래요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댔다라는 건데요. 자신의 사연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자연스럽게 넘기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또 다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시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요. 자, 봐요. 이슬 젖은 길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싶건만 이 이슬 젖은 길이 방금 전에 봤던 이 여인이 평소에 거쳐야 한다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다니고 싶지만 옷자락 접실까 나설 수 없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싶다라는 건 아까 새벽에 귀신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대도 가고 싶은데 못 간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이 여자가 귀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처지를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생 역시 농담조로 다음과 같이 읊조리며 놀려대는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오도 가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읊조리면서 놀려대는 듯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도 당신이 못 돌아다니는 당신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시경을 인용한 구절로 혼기진한 남녀가 짝을 찾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을 좀 볼게요. 여우가 짝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걸러가니 저 기수에 돌다리에 짝이 있도다. 노나라 길 평탄하여 문강이 날듯이 달려가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야? 여우가 짝을 찾는 건 우리 서로의 모습을 모두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양생과 이 여자가 서로의 짝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저 기수에, 기수는 참고로 마찬가지로 옆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나와 있지 않네요. 그 강에 뭐가 있대요? 짝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 마찬가지로 고사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수의 돌다리에 짝을 찾아봤더니 있더라. 그래서 노나라는 이제 중국의 나라죠. 노나라 길 평탄해요. 문강이 날듯이 달려가네. 그러면 어떤 얘기냐 또 시경을 인용한 구절로서 노환공의 아내 문강이 재양공을 몰래 만나던 약간 바람핀 거예요. 그 바람피는 아내가 문강이라고 하는 아내가 누구를 그 바람피는 사람 재양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달려가더라. 즉 우리는 서로 우연치 않게 만난 그런 짝이 되었고 그 서로의 짝으로서 서로를 굉장히 아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정을 나누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뭐라고? 양생이랑 여인이랑 같이 연을 맡게 된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고사 인용이란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삽입되어 있는 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별표 중요합니다. 사유실의 역할, 작품의 분위기 형성, 전개 방향 암시, 주자를 지박적으로 전달한다, 함축적, 비유적으로 표현하더라 이런 표현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드러난 정비적 요소와 기능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귀신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정비성이었습니다. 다시 보면 양생이 시를 읽자 종중에서 말소리가 들린 거 이거는 뭐 여자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죠. 여종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귀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양생만 여인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죽은 여인과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 자체. 그래서 이런 정기성을 왜 사용했느냐.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제가 뭐야? 남녀 간의 사랑인데 죽음과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잖아. 그거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정기성을 부여했다라는 거지. 다시 죽음을 초월한 환상적이고 애절한 사랑을 드러내줌으로써 작품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생과 양생 여인의 인연이 신비롭고 특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런 정기성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갈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옮겨가서 개녕동에 도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사는 거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녕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거처인데요. 환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이 들판을 뒤덮었고 다시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다. 근데 사실 이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적이 드물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했다. 그래서 주변이랑 대비되는 여성의 아름다운 집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각적인 심상 볼 수 있고요. 왜냐면 쑥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화려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개녕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 드러나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양생을 이끌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펼쳤던 것과 같은 자리와 장막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니까 어제랑 똑같은 풍경이 있는 걸 보니 이것도 약간 뭔가 환상스럽죠. 자, 양생은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렀어. 그럼 3일 동안 서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낸 거야. 근데 그 즐거움을 여느 사람이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럼 이게 약간 강조야. 그러니까 인간과의 사랑 못지 않았다. 누구와의 사랑이? 귀신과의 사랑이. 그래서 시중드는 여종은 아름답되 영악하지 않았고 여러 기물들, 그런 물건들은 깨끗하되 화려한 무늬 장식이 없었다. 앞에서 봤던 이게 계속 복선이잖아요. 장식이 없다? 제사 그릇이랑 비슷하다? 즉 뭐다? 귀신이다. 그래서 인간 세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근데 양생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의심이 들다가도 여인의 정답고 정성스러운 모습에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인간 세계에 갖지 않다는 의심을 하다가도 여인의 모습에 의심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야. 다시 보면 이성보다 뭐가 감정이 더 뛰어나서 의심을 계속해서 스스로 약간 눌러버리는 그런 양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양생과 여인이 개녕동으로 가서
서로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 줄거리 보시면요. 사실 여기가 이제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뒤에 있는 내용은 요약돼서 나와 있는데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인은 양생에게 은그릇을 주면서 내일 보련사에서 함께 우리 자신의 부모님을 뵐 것을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데 이 은그릇을 통해서 이 양생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자신과 부모님과의 만남을 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은그릇은 어떤 거냐면 이 여자가 믿고 양생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 자신의 뭔가 원한을 풀어주기를. 그래서 사랑의 증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승과 저승, 그러니까 이 여인과 저승과 이 여인의 부모, 즉 이승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은그릇입니다. 중요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생이 이튿날 은그릇을 들고 갔어요. 그거를 이제 부모가 보련사에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은그릇을 갖게 된 사연을 묻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살아생전 딸이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양생은 여인이 외구의 난으로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여자가 죽었다는 걸 이 남자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저승길로 떠나게 되어 결국 둘은 이별하게 됩니다. 배드 엔딩인데요. 그래도 이제 양생은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여인을 위한 제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인이 나타나 다른 나라에 환생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양생은 지리생에 들어가 평생 혼자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드러나지만 이 여인이 결국에 이 남성의 정성으로 인해서 윤회합니다. 그러니까 환생하죠. 그런 점에서 불교 사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작품에 드러난 갈등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생이나 아니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 마음속에서의 갈등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습니다. 그 양생이라는 사람과 이 여인이라고 하는 원래 사람이었던 그런 귀신이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인간과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운명에 저항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로 양생은 사랑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점, 생과 사를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바로 곧 주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하고요. 작품에 반영된 불교 사상, 아까 얘기했죠. 연기 사상, 이념을 소중히 하는 사상, 발원 사상, 우리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 윤회 사상, 환생하는 거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본문 정리하고요. 자, 학습 활동으로 갈게요. 자, 학습 활동 넘어왔습니다. 249쪽에 보시면 만복사와 저포기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간단하게만 할게요. 양생이랑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자. 사는 곳 전라도 남원이라고 했어요. 국지성 준다고 했고요. 어린 시절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미혼인 채 혼자 살았어. 그래서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저포놀이를 하게 된 거야. 저포놀이 주사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기면 나한테 여인을 점지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죠. 부처님께 배필이 될 여인을 점지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생이랑 더불어서 이 여인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신의 운명이 기박하다고 여긴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왜 기박해요? 이 여자는 외구의 난에 의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시간을 보낸 것 때문에 외롭다, 슬프다라고 얘기한 거죠. 외구의 침략으로 여인의 친척과 하인들이 모두 흩어지고 이 지금 짝 없이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내용 정리고요. 밑에 별표 중요합니다. 만복사 저피기가 가지고 있는 갈래적인 특징, 문학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집 최초의 한문소설입니다. 최초의 소설이기도 하고요. 중요합니다. 자, 만복사 젖보기를 비롯해서 자, 이생규장전, 치유부 벽정기, 용궁부영령, 남연부주지 같은 애들이 나머지 4개야. 그래서 총 5개야. 그래서 이 작품은 뭐라고요? 전기소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전기소설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이함을 전하는 소설. 그러면 이 전기소설의 특징이 뭐냐? 기이한 일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로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지닌다. 아까 봤죠? 만복사 젖보기에도 귀신의 측면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국인의 풍속이나 사상이 드러난다. 전라도 남원이 배경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데 시를 활용하는 수법, 중간에 시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을 쓰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소설의 특징 그대로 드러나죠. 양생이 술을 읽자, 궁중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부처님과 내기에서 배필을 만나게 된다, 죽은 사람과 만난다, 이런 것들이 다 환상적이고 전기성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작품이 허구임에도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건 뭐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풍습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만복사라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절의 지명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남원은 실제로 있는 곳의 지명이고 만복사도 실제로 있던 절의 이름이기 때문에 허구성이라고 하는 소설의 특징 안에서도 사실성을 추구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중요합니다. 얘가 확인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작품에서 시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었는가? 앞에서 제가 너무 강조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인물의 외로운 심정과 한스러운 처지를 시로 나타냄으로써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글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서정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제를 압축적 지박적으로 전달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많으니까요. 빼놓지 말고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소대성전인데요. 이 작품이 언급된 까닭은 약간 앞에 있는 우리가 봤던 소설을 따지면 약간 애정소설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우리 소설의 종류 중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대성전과 같은 영웅소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주몽신화도 따지면 영웅 소설은 아니지만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소설 신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교해서 같이 보시라고. 즉, 이 당시에 이제 이후에 쓰였던 다른 소설들의 양상을 비교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나온 거니까요.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대성의 영웅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영웅적 소설, 영웅소설이에요. 뒤에 개관을 먼저 볼게요. 갈래, 아까 봤던 것처럼 자, 국문소설 특이한 게 앞에 있는 이제 양보사적보기랑 비교를 좀 하면 만복사적보기는 한문소설인데요. 얘는 이후에 나왔어요. 국문소설입니다. 한글소설이고요. 영웅소설, 군담소설입니다. 영웅은 이제 영웅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군담은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군담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기적이고요. 일대기적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여기도 전기성이 드러나요. 앞에 있었던 만복사적보기처럼 나름의 전기성이 드러나는데 그게 드러나는 양상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공간, 시간적 공간적 배경 볼게요. 시간적 배경 중국 명나라 때, 공간적 배경 중국일 때.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원래 중국 배경인데 만복사 적보기가 특이한 케이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제 고난을 극복하고 지위를 회복한 영웅의 활약상. 그래서 소대성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기억나시나요? 어차피 우리 해야 돼요. 주몽 신화 할 때 했었으니까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7개 저 언급하진 않을게요. 하면서 할게요. 7개의 단계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드린 프린트 있으니까 참조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정기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주인공 소대성의 비운만 능력과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앞에 잠깐 볼게요. 내용이 엄청 방대한데 지금 지박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위주로 잠깐만 훑어볼게요. 자, 전체 줄거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어려서 부모를 잃은 소대성이 주인공인데요. 이게 영웅이야? 근데 따지면 이런 점에서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양생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를 잃었으니까 그런 점이 유사하네요. 자, 이승상을 만나서 이게 조력자예요. 그래서 그의 딸 채봉과 약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따지면 장인어른 포지션인 거예요. 장인어른이랑 그 딸 채봉이랑 약혼했어. 근데 문제는 우리 장모님이 날 싫어해. 그래서 이승상의 부인과 세 아들은 소대성을 박해하고 자객을 보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대립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인물이죠. 승상이 집을 떠난 소대성은 도승, 이 사람이 이제 얘한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에요. 무공을 연마하고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한다. 천자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천자는 왕입니다. 그래서 황제예요, 황제. 황제를 구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얘가 시련을 극복하고 황제를 구해서 노왕에 제수된 소대성은 의대하졌던 채봉을 만나서 혼인하고 왕으로서 선정을 베푸게 되면 심지어 왕도 돼요. 그래서 다음은 소대성이 이제 자객인 조영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이런데 자객을 아까 보내 죽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객을 얘가 눈치채는 영웅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대성이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사실 여기엔 드러나지 않지만 용왕의 아들이 인간계의 하강에서 나타난 인물이에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천상계의 존재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적강 모티프라고 해요. 제가 주몽신화 할 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상계의 존재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뭐라고 해요? 적강 모티프. 그래서 애초에 뭘 알 수 있어? 소대성이라는 이 사람의 특징은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혈통이다? 고귀한 혈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1번이에요. 고귀한 혈통을 지닌다. 비범한 출생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객을 싫어하는 나는 장차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라고 했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이승상의 자식들을 보내놓고 이승상의 자식들이 날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생겼어. 주인이 따지면 이 집 이 사람들이죠. 주인이 객이 나잖아. 손님.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장차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책을 놓고 명환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창틈으로 불어온 광풍에 소생이 쓴 관이 먹고져서 곤궁으로 솟았다가 방바닥에 떨어졌다. 자, 소생은 그 관을 태우고 자, 뭔가 이상해. 갑자기 스선한 분위기가 들어서 얘가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뭘 하냐? 점을 쳐봐요.
주역을 내어서 팔괘를 보니 앞으로 벌어질 괴이한 일이 눈앞에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얘가 점을 쳤는데 뭔가 앞에 미래를 예견해서 볼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돼? 사실 안 돼. 이런 점이 전기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기적 요소, 주인공의 영적인 면모, 즉 비범한 능력, 비범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전기성은 앞에 나왔던 만복사 저포기에서도 귀신이 나오는 측면에서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음으로 비웃으며 촛불을 돋우고 밤이 새기를 기다리니, 그러니까 얘가 눈치를 챘어. 아, 누군가 나 죽이려 오는구나 해서 눈치를 채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삼경, 얘를 얘기했죠. 11시부터 1시가 지나서 방 안으로 은은한 바람이 들어왔다. 이때 소생이 둔갑술을 부려서 몸을 감추고 그 거동을 살폈더니 약간 홍길동전이랑 비슷하네요. 홍길동전도 자객이 왔을 때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자, 보시면 둔갑술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몸을 감췄어. 이것도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자, 도술로 몸을 숨겼다. 정기적인 요소, 영적인 면모 드러난다. 비범성, 비범한 능력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객이 비수, 비수는 칼이죠. 칼을 들고 음산한 바람이 되어서 몸틈으로 들어와서 방을 두루 살피다가 인기척이 없음을 보고는 도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 왔는데 얘가 방에 없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 하니까 그 못을 본 소생이 동쪽벽의 촛불 아래서 당당히 자객에게 소리쳤다. 네 어떠한 놈이기에 이 깊은 마음에 칼을 들고 누구를 해하려 하느냐? 라고 했어요. 조용히, 이게 아까 자객이 그제야 소생인 줄 알고 칼춤을 추며 다가가려 하니 소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때 죽이려고 하니까 소생이 사라졌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술로 몸을 숨긴 거죠. 정기적 요소가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웅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만복사 저포기와 함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보시면 소대성의 영웅적인 면모, 이렇게 자객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영웅적인 면모죠. 뭐 점괘를 보고 맞춘 거, 둔갑술 같은 도술을 부리는 거에서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근데 중요한 거, 소대상정과 같은 한글 소설들이 현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가?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만복사 저포기는 한문 소설이 뭐 이런 한글 소설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예요. 한문 소설에서 한글 소설로 넘어오면 일단 독자층이 넓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설이 많은 평민들한테 향유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글 소설이. 다시 그래서 정리하면 조선 후기에는 평민 계층이 성장하면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후에 평민층과 부녀자층에서 한글 소설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소설 문학이 융성하게 되었다. 소설 문학의 발전과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소대성전과 같은 영웅소설, 군담소설 외에도 애정소설, 가문소설, 가정소설, 판소리기 소설 등 여러 가지 소설이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다 한글 소설을 출발점으로 했다, 그런 얘기고요. 이들 소설에서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고 서민들의 솔직한 감정을 담아내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실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서민들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면서 전기수는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반각본으로 출간된 책을 새 책가에서 빌려주는 등 사회문화적 변화, 그러니까 평민층에서도 소설이 이제 향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소설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이런 한글 소설이 되더라. 그래서 소대성전을 봤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만복사 저포기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소설의 전반적인 흐름 살피시고요. 소설을 전개하는 시, 중간에 끼어있는 시들 확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정리 잘 하시고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어요.